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 인선이 잠시 뒤 발표됩니다.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 라인업 등 8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행이자 천인 공노할 범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오늘 회의를 열고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6일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총력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윤심,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명심이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뒤 2시에 이 새 정부 장관 일부를 1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 소식에 의하면 일부 장관직에 대해서는 언론에 조금 리크 이제 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현숙 대통령 지금의 그 정책 특보죠. 여가부 장관으로 지금 뭐 속보 나오고 있는데요. 구자홍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 인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정확한 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기자들 앞에서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이었거든요. 선대위 그 대선 시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입안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원희룡 본부장을 이 국토부 장관으로 그 임명을 했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관통했던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 실패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힘을 가진 그 원희룡 그 장관이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을 해내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현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원희룡 이제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맡은 인수위 기획위 위원장 역할을 오래 맡고 있었고 또 김현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여가부 국회에서 활동할 때 여가부 이 여성가족위원회 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또 여가부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관계를 했던 그런 인사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2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나와서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있을 이 발표에는 경제 그리고 외교 라인이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해요. 위원님,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지금 현역 의원이죠. 그다음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그다음에 김소영 서울대 교수 세 분 다 굉장히 그 훌륭한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2시에 한 분이 경제부총리가 되더라도 나머지 두 분은 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라든지 거기서 계속 그 윤 대통령을 그 보좌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추경호 의원을 선택을 한다면은 일단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중 패권 싸움으로 인한 그러니까 글로벌 뭐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 유가, 그다음에 원자재 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국제 경제가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 부채가 다 합치면 5,100조 달러를 넘어가지고 지금 1인당 그 1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고
다 세 분 다 전문가지만 만약에 추경호 저 의원을 선택을 한다면 네. 역시 또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떤 국회 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위원님 지금 보면 그런데 이 지역 안배 이런 거는 좀 없어 보여요. 실력을 더 앞에 두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 여성 인사들도 지금 뭐 여가부 장관 후보자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럼 여성이 맡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하지만 다른 장관직에는 여성은 좀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원칙을 밝혔죠. 다른 거 보지 않고 실력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인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혹시 서우남 인사 아니냐, 서울대 50대 남성인데 네.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을 보면은 대체로 50대고 남성이고 또 서울대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문가 그룹을 만든다면은 괜찮지만 정부, 내각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큰 차원에서 통합이라든지 조화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네. 이제 의견이 인수위하고 윤석열 당선인 후보 당선인 주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은 인선의 흐름이 바뀝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 여성이 좀 많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은 젊은 층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둘러싼 세력이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이라든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캠프 소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화를 조금 이루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이제 깜짝 쇼는 없겠지만 네. 이런 조화 때문에 마지막에 몇 분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제 비서실장 인선도 이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오늘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요,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확인도 하고 이럴 게 많아서 비서실장이나 내각이나 시간이 좀 걸려요. 여유를 가지고 좀 계세요. 네, 여유를 좀 가지고 계셔달라고 했는데 특히 이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좀 인물난을 겪는다는 얘기들이 들려와요. 왜 그런 거죠? 일단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 윤심이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가장 있고 그 속마음을 챙길 사람이 비서실장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처음부터 장제원 실장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장제원 실장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 자리 자체는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 많은 인선들이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물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장제원 실장이나 그 측근들도 결국 장제원 실장을 대체할 만한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윤석열 당선인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그 인사에 대한 좀 스타일이 한번 자신이 신뢰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몰고 가는 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마음으로 정하고 있는 장제원 실장에 대한 어떤 신뢰를 거두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사 스타일이 차차 드러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자영 차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비서실장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계속 뭐 물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4선 중진을 넣었다가 아니다 좀 더 젊은 사람 기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정치권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적임자를 찾기 위한 과정이면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집무실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용산으로. 그만큼 과거 청와대 비서실 이것에 대한 어떤 힘쏠림을 약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시에 발표 예정인 것이 외교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에 대한 이 장관 후보자들을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게 지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외교 안보는 우리 국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 분야는 먹고 사는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 그러니까 가장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할 그 윤석열 팀을 먼저 이제 선보이는 것이고요. 그 국정을 보좌할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 내각 장관에 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최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떤 그 위상에 비해서 윤석열 체제에서는 그 각부 장관에 비해서 조금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강단 있는 인물과 실무형 인사가 지금 같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단 있는 인사보다는 아마 실무형 쪽으로 좀 더 그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비서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것이지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인식에서 봤을 때는 비서실장이 강단이 있는 인물이 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정을 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무형 인사로 갈 개연성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자영 차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다 취재가 된 상황이지만 철기 누설이 될까봐 조금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신데요. 나중에는 살짝 귀띔해서 듣겠습니다. 네. 네, 비서실장 인선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된 인물 인선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입니다. 아마도 협치에 의식해서 인사청문회 통과 좀 무난할 거라는 관측 가능한 인물로 발표했다. 이런 분석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민주당 송곳 검증 굉장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청년들이 1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모으려면 최저 생계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78년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변호사님. 이 4년 4개월 동안 로펌에서 받은 고문료가 너무 고액 아니냐.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9억 원을 이제 고문료로 수령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법률사무소에서 19억 원이라는 어떤 초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의구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실제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뇌물로 고발도 지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자가 물론 호남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는 점에서 네.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그 총리 인사청문회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15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15년 전도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앤장에서 그 고액의 연봉을 수령한 것도 2017년 이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주당 측의 이 인사청문 TF 단장은요, 이 통과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스패스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도 국민들이 예스하기가 쉽지 않다. 패스가 아니라 페일리어일 거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낙마죠, 낙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김앤장 고문료만 19억 받았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런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의 눈높이로 패스를 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스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페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낙마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 발언까지 하는 이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면은 그 별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억, 1년에 이제 3억 정도 받은 걸로 돼 있죠. 실제로 나중에 따져보면 실제로 받은 건 한 1억 정도.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네. 김앤장의 그 독특한 소유 구조 때문인데 네. 유한회사 협동조합 약간 그 결합한 듯한 그 소유 구조 때문에 한덕수 그러니까 고문이 받은 그 5억 3억에는 비서 비용, 차량 비용, 기사 비용, 심지어는 어시스턴스 변호사 사용하는 비용, 세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1억 남짓 이렇게 되고 2,000명이 넘는 그 변호사가 김앤장에 있는데 네. 한덕수 고문이 받은 거는 굳이 순서를 따지면 116등 정도 된다니까 그걸 고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럼 왜 그 김앤장에 갔느냐 이것도 제가 조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김앤장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클라이언트들로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한국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투자하거나 하고 싶어해요. 그때 이제 그거를 브리핑하는 역할을 현홍주라는 이제 주미 대사가 그동안 쭉 역할을 해왔는데 네. 그분이 안타깝게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재가 많긴 한데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상황 이거를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영어로 그 글로벌 기업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분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덕수 씨가 내가 김현장에서 일하겠어 한 게 아니라 김현장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니까 한덕수 씨 좀 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김현장은 그 공짜로 사람 부려먹는 데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악착같이 부려먹는 데죠. 1억 주면 1억만큼 부려먹고 네. 10억 주면 10억만큼 부려먹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대체로 이런 설명을 하면은 대다수의 국민은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개인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개인적인 의견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고요. 지금 보면은 뭐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뭐 2배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급여를 받아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은 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자료 그리고 이 여야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론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치러지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여야 모두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기세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 적합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요. 적합하다가 38, 적합하지 않다가 20인데 모르겠다 응답 거절이 39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보다 모른다는 의견이 더 많은 걸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의견을 논의하기에 좀 안건이 무르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이제 자료들이 제출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검증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눈높이에 따라 이제 평가를 해주실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기준과 잣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단순히 합법이냐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느냐라는 그 기준과 잣대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청문회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청문회 과정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해 주셨고요. 민주당도 검증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5년 전에는 아무 지적이 없었다가 지금 지적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1990년대에 있었던 일도 있고 뭐 2000 초반년대에 있었던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인사청문위원장이 누구였냐면은 지금 국회의장이신 박병석 의장님이셨습니다. 저랑 당선인이랑 박병석 의장님이랑 어떤 사진전 행사에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의장님 한덕수 총리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내가 인사검증위원장을 했어. 네, 그런데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를 들은 건데요. 구장욱 차장 네. 무엇보다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인사청문회 잘 통과했지 않느냐 이 점을 부각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변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한덕수 후보자가 이 국무총리로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시점이 노무현 정부 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누구보다 잘 돼 있는 후보자였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 이후에 주미대사 무역협회장을 지내시고 사실상 이제 공직에서 거의 은퇴한 이후에 김현장에서 이제 고문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이 고문 역할이 과연 공적으로 쌓아왔던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을 사적으로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게 쓴 것이냐, 이제 이것이 좀 논란이 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그것이 고문료가 뭐 처음 3년에는 5억이고 그 이후에는 3억이었는데 이런 고문료가 과연 고위공직자에게 적정했느냐.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이 총리 후보자였다가 월 1억 정도의 어떤 수임료를 받았다가 낙마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고위공직자가 지나치게 많은 어떤 수임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 고문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다라면 뭐 이 그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석연치 않은 이유 또는 어떤 그 사적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네. 그 특혜 시비 이런 것이 불거진다라면 아마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 김현장, 고위공직 김현장 이렇게 회전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논의해 볼 만한 숙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재산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한덕수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은 집하고 현금입니다. 이게 사실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본인을 관리하는 분들은 주식이라든지 무슨 다른 재산 다 처분해서 네. 현금화 그게 많든 적든 집하고 현금 그 정도면은 그 굉장히 그 관리는 잘한 편입니다. 물론 야 총리 후보자가 무슨 재산이 80억이나 돼 이건 너무 우리 서민들이랑 다른 거 아니야?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나름대로 그 관리는 했다고 보고 역대 우리 지금 총리가 47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2번 하신 분도 있어서 이제 43번, 43명인데 그중에 1년 임기를 넘긴 분이 20명 남짓밖에 안 되고 2년 이상 한 분은 9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군요. 총리를 임명할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야 책임 총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탄총리, 대독총리 조금 비판적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총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최선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뽑은 게 이제 우리가 무난하다고 하는데 무난한 인사가 뭐 대단히 잘한 인사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실패한 인사라기보다는 성공한 인사에 가깝다. 무난한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순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중심으로 짚어봤고요. 오후 2시 발표에서 어떤 인물이 될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번 내각 인선에서는 아마 법무부 장관 발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법무부 장관 누가 될지도 전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음은 검수완박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집단 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입니다.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입니까?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입니까? 네, 아마 이 얘기 저번 주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이 입법 놓고 여야가 거의 전쟁 수준의 이 날생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입법을 끝내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이렇게 거의 사생결단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우선 민주당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총공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번 임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안에 이 검수완박 입법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 이번 주 의총에서 확실하게 당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일인가요? 예,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즉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은 결국 권력의 재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도 사실 집중되게 되면 부패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존의 경험에 의해서 다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들고 있는 권한,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 하나가 모두 다 막강한 권한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권한이 한 조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네. 검찰은 기소를 하자, 자, 이런 취지에서 권력 재조정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조직은 검찰 조직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수사권이 박탈되고 이로 인해서 뭐 국민들이 힘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펴고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이미 수사권이 조정이 되어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범죄들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하고 있고요. 네. 남아있는 6대 범죄도 뭐 선거법이라든지 뭐 공직자 관련된 범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수사권이 박탈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주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그 막중한 권한을 한 조직에 그냥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해서 마치 삼권 분리처럼 권력을 분립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에는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검찰은 아주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반발을 드러내놓고 하게 된 게요, 구장욱 차장.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무소속인 양양자 의원의 사보임이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 법안 심사 소위가 중요하고요. 네. 법사위에서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법안을 먼저 통과시킬 것이냐,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인데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법안 그 심사 기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면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그 더불어민주당 3석, 국민의힘 3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양양자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소속 의원이 1명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양양자 의원 1. 그런데 양양자 의원은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4대2 구도로 3대3의 팽팽한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 소위의 이 검수 완박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라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 소위를 저렇게 그 숫자를 조정한 것은 그 본회의 통과까지 고려한 이 꼼수 조정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공수처법 표결 시에 이런 게 있었나요? 당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 사보임을 통해서 그 안건조정 소위에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그 통과된 법이 무조건 공표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속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네.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12일 날 이제 의원총회를 해서 민주당은 당론을 결정할 예정인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도 100% 지금 찬성하는지는 아마 뭐 의총에서 들어봐야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안, 그리고 권력이 재구조, 재개편 관련된 사안인데 이것이 지방선거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싸우는 모습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우려해서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지방선거 관련 없이 이거는 뭐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 의원들도 있는데, 네. 12일 의원총회가 아주 진짜 객관적인 토론의 장이 되려면 제가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휴대폰을 다 내려놓고 아마 토론을 하면 저는 아주 속 깊은 그리고 객관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그건가요? 이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어떤 낙선 운동을 펼치거나 문자 폭탄을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난 이제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꼭 의원총회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회의에서 검사장 출신이라든지 일부 의원이 좀 신중하게 가자 이런 그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게 실시간으로 그 강성 유튜버라든지 강성 네. 지지층으로 전달돼서 그 실시간으로 문자 폭탄, 그다음에 전화 폭탄이 온다는 하소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신 있게 의원들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일 날 만약에 그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또 그 안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생중계가 이루어진다면은 솔직하게 의원들이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뭐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고 아니면 또 경찰로 가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먼저 만들고 그 수사권을 이양하는 게 맞는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얘기는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로 가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운하 의원이 6대 범죄 수사 증발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무도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그 민주당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검수완박이라는 게 처음 그 얘기가 나온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월성 1호기 조기 가동 중단, 그다음에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니까 검수완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어요. 거기서 저항하느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떠난 다음에는 검수완박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왜냐? 이성윤, 심재철, 아니 검찰 우리가 다 장악했는데 뭐하러 검수완박을 해? 수사 계속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권도 이제 재창출할 줄 알고 계속 검찰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웬걸 대선에서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돼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수사할 것 같으니까 야, 안 돼. 검수완박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이 그거를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기 조금 길어졌지만 이것까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이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뭐 나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하는 진영에서 보면은 청와대와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 사이에 이익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 청와대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월성, 울산 사건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야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A 사건,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그다음에 법인카드 다 조사받아야 될 처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등 연루된 의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해소를 해야지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의 명분이라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있으셨던 이 고검장들 관련된 이야기는 그분들도 이제 관련된 회의를 저번 주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때 이견을 내지 않으셨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신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움직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또 각종 비리 의혹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의 범죄 행위 막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어떻게 변호사님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논리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검찰에게 주느냐 경찰에게 주느냐 이런 권력의 재조정인 것뿐이지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권력의 어떤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한다 이런 논리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이 이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경찰이 지금 이미 많은 걸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6대 범죄를 이제 완전히 경찰로 넘기겠다는 그런 법안일 텐데요. 당연히 유예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찰이 수사가 어떤 부담이나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유예나 기간적으로 적용의 시간적인 유예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법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검찰에서는 지금 이 한 달의 시간을 버티면 아마 검찰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이 입법을 밀어붙여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도 당장 이제 지검장들,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단합된 목소리로 어떤 반대 의사를 내비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총장이 직접 사표를 내고 나옴으로써 어떤 이 논의에 대해서 큰 의사를 내비친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야만 되나?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이지만 박탈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상실감을 주는 단어 아닙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이 합리적 효율화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과거 가지고 있었던 중수부를 통해서 이 중대 범죄를 수사해 왔던 이런 이 수사권을 이제 그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검수완박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연원을 따져보면 검찰의 어떤 이제 누적된 잘못에 대한 어떤 그 징벌적 이 개정이라기보다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서거와 관련된 이것을
현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더 이상 그런 수사를 통해서 어떤 그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논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 있고요. 또 이 공수처를 지금 사실상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지금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그 6대 범죄까지도 반드시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납득하고 동의할지 거기에 아마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 검수완박 논의에 불을 지핀 법사위 사보임 문제 관련해서 인수위에서도 오늘 좀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위원님.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인수위에도 그러니까 정무 사법행정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지금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 그다음에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전국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데 네. 인수위가 너무 쟁점에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실무선에서 이게 법무부 검찰 관련 업무에서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이런 점들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아까 6대 범죄가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럼 경찰로 가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그렇지 않다. 증발하는 거다. 그게 무슨 의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옵티머스든 라임이든 이런 수사 경찰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건 자체가 증발하니까 이 법 지지해야지 당신들한테도 유리해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면 이 문제가 정치적을 떠나서 사법 차원에서도 첫째 위헌적 요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그다음에 현재 검찰청법과 여러 법들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객관적인 의견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이제 황운하 의원의 계속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자영 차장께서 좀 말씀을 좀 더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운하 의원이 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 검수완박 이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이제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이제 증발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긴 하는데 실제로는 경찰이 이제 6대 범죄까지도 이제 수사를 하도록 이 법안을 좀 개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 쪽 이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쪽 얘기고요. 반대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6대 범죄라 하더라도 검찰로 하여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되면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과도기를 좀 둘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찬반 양론으로 갈리기보다는 어떻게 이 법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이런 생산적인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검수 완박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반대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 지휘권이라는 어떤 이 매개체를 통해서 과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내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수완박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갈등 깊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생각 궁금한 인물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려 합니다.
네, 뭐 과거와 달리 윤석열 당선이 민생에만 신경 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 민생이나 통합 행보를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얘기는 사실 자기 모순적인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화제가 됐던 가장 큰 정책은 당연히 용산 집무실 이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국민의 먹고 사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뭐 MB 사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또 화제가 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언제 회동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문제 이런 부분이 뭐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형사 사법과 어떤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인권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자신은 저 부분은 모르겠고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애둘러서 민주당의 어떤 검수완박 입법을 더 강하게 비판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검수완박,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이렇게 서두르느냐 거기에는 이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얘기인데요. 이 신라젠 취재 의혹 무혐의 판결이 나온 이후로 무혐의 이제 결정이 난 이후로 오히려 민주당이 더 세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1월 달에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검사장의 무혐의 이 결정,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두 사람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범계 장관과 유시민 전 이사장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했죠. 저는 아예 안 했다고 봅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사실상 조사받지 않았다. 그 점만.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 궁금합니다.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 아이폰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술로 못 푼다는데 그런 게 아쉽죠. 자, 위원님 지금 보면 유 전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한 번도 한동훈 검사장이 받은 적이 없다. 이 얘기 가지고도 또 2차적으로 또 두 사람이 맞붙은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를 받긴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이제 이 유 전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판에서 한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또 싸우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로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이제 지금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또 사실과 다른 그 얘기를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또 그 부분도 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이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계속 하게 되면 그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를 받았죠. 2019년인가요? 7월 20일인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또 조사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웅 검사가 또 그 진천 법무연수원 가서 또 압수수색하는 과정도 독직 폭행 논란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분명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법무부에서도 왜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해서 그 수사를 못하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끝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신라젠 취재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의 저 휴대폰이 다 검색을 당했죠.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이 사건과 관련된 그 한동훈 검사와의 어떤 통화나 문자 내용은 대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일부에서 한동훈 검사 아이폰을 계속 열자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것, 쉽게 말하면 별건 수사하기 위해서 보자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이게 왜 지금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되느냐.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두 가지가 부딪혔습니다. 유시민 장관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한동훈과 이동재가 공모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한동훈과 이동재가 공모를 했다고 유시민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서 정원유착, 권원유착을 만들어낸 거냐. 이제 이 두 가지가 부딪혔는데 저희 지금 재판부에서 검언유착 없었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첫째,
본인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됐고, 둘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마치 공작으로 정치를 하는 듯한 부정적인 인식을 줬고, 셋째, 그럼으로써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한테 확산시켰기 때문에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고, 특히 그 과정에서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여러 언론, 정치인, 그다음에 유시민 등등 여러 사람들이 공모를 했다면 그거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대단히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한동훈 검사님이 계속 제기하는 거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일부 지금 유시민 전 작가는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유 전 이사장이 결심 공판에서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는 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관은 이것으로서 또 명예훼손 논란이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상황이 또 와도 나는 또 똑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 발언 자체가 이제 그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의 최후 진술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네. 사실 그 피고인의 어떤 최후 진술이라는 것에 어떤 그 무게감을 생각해 본다면 저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본다면. 근데 그 말 자체를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같은 또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을 최대로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 1년이 구형되는 일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좀 엄중한 형이 구형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엄중한 형이 구형된 거에 비해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포렌식에 협조 안 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에서 봤을 때는 검사라는 직분은 공무원이고, 또 그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에게 대한 의무로 본다면 본인이 그 실체적 진실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포렌식에 협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또 검사의 직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포렌식에 협조해서 만약에 휴대폰이 열렸더라면, 그리고 그 열리고 나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면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를 더 많이 받으셨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 갈등하고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적어도 나는 내 자식만큼은 아니라고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부산대와 고려대는 조민 씨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서류상의, 기록상의 공정과 정의는 이렇게나마 제자리를 되찾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있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뒤틀린 시간, 인생입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본인의 인생을 그리도 걱정했던 그녀, 그리고 그런 딸을 보며 이제 만족하냐고 울분을 토해내는 조 전 장관. 정작 조민 씨의 학력 위조로 운명이 뒤바뀐 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겁니까? 누구보다 대학 입학을 간절히 원했을 한 사람, 의사가 되길 꿈꾸며 그 무수한 밤을 지새우고 공부했을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꾸는 꿈을 함께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을 가족들과 선생님, 친구들. 그 모두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욕심에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작은 나비의 헛된 날갯짓이 이렇게 태풍을 일으켰고 누군가의 대학이, 진로가, 직업이 차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뒤바뀐 그들의 10여 년 인생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방선거 52일 남았습니다. 자, 가출범한 이 윤석열 정부로서는 꼭 이겨야 할 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꼭 이겨야 할 선거가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래서 일 잘하는 정부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입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이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아주 기민하면서 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보도들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이 요즘 뭐 비공개 회의에서도 측근들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자라는 정부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하자면 구자웅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과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 뭐 이걸 원하고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국정 동력을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꼭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락이 0.73%, 23만여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실시된 어떤 기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50%대 초중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기대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려면 그 국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그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적인 선거가 6월 1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선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라면 윤석열 호는 이제 순풍에 돛단 듯이 아마 그 순항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대선보다도 나쁜 어떤 결과를 손에 받아들게 된다라면 상당히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상당히 좀 매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지방선거 그래서 지방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일 잘하는 정부 뭐 이런 걸 관련된 캐치프레이즈를 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선거에서 어디보다도 가장 뜨거운 지역 경기입니다. 여야 모두 이제 거물급들이 출마를 하고 이제 예비후보 등록도 채비를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민주당에서는 좀 경선 룰 때문에 시끌시끌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원 당규상 민주당은 그 50대 50, 그러니까 권리당원 50과 그다음 일반 국민 50%로 이제 경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제안을 하신 거냐면, 그러니까 그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라도 경기도 내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유권자라고 한다면 참여 의사만 밝히면 경선인단에 넣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근데 이것을 다시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당연히 그런 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당내 기반도 조정식 의원에 비해서는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이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선룰 자체는 또 협의가 되게 되면 그 후에는 다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또 거물급 인사들이 경기도로 많이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공천 면접도 받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은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함진규 전 의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윤심 얘기가 계속 속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윤심이 누구에게로 작동하고 있느냐, 위원님? 윤심이란 게 지금 있습니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굳이 말한다면은 윤심은 뭐 김은혜, 유승민, 심재철, 함진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하다가 출마를 한 김은혜 의원에게 조금은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김은혜 의원은 뭐 약하게 부인합니다만 뭐 인수위 쪽도 그렇고 김은혜 의원도 그렇고 뭐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윤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닌가 보다 하고 많은 국민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느냐 지금 뭐 여론조사는 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초반에는 유승민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했는데 김은혜 그 의원도 상당히 이제 힘을 받아가고 있고 또 거기에 윤심이 아닌 박심을 얻었다는 강용석 변호사까지 지금 이제 출마할 채비를 갖추고 있고 이분이 만약에 지금 입당이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입당인지 복당인지 네.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지난 이제 대선 결과로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그 후보를 5%포인트 정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만약에 3% 정도 득표만 하더라도 여야 간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선거는 윤심뿐만 아니라 박심에다가 이재명 전 후보인 이심까지 얽혀가지고 매우 어려운 혼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경기도지사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당 시도했다가 최고위에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랑 통화 내용으로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어요. 구장차장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복당을 좀 불허하는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논란에 좀 휩싸여 있는데요. 강용석 대표가 만약에 복당이 됐다라면 당내 경선을 치렀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 당내 그 내홍을 좀 잠재울 수 있었는데 오히려 좀 복당이 불허되다 보니까 누가 강용석을 그런 복당을 못하게 막았느냐 이런 진실공방으로 좀 빠진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강용석 그 전 의원이 그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 구도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야 맞대결 구도라면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는 5%로 좀 그 뒤졌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치르지 않습니까?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득표에 반영이 된다라면 5%의 열세를 뒤집고 승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예상이 가능했는데 근데 선거 승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선거 구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1대2 구도로 뭐 야당 민주당 1명, 그다음에 여당 강용석, 뭐 김은혜, 유승민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치러진다라면 여러 후보, 그러니까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가 많이 나온 쪽에서 다수 득표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선거 구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대선 연장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박빙승부로 났지만 경기도에서 졌던 것을 만약에 만회한다라면 윤석열 당선인이 완벽하게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선 결선 투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지금 보면 서울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 송영길 이 후보가 굉장히 송영길 후보의 출마 선언 두고 당내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 되니까 그렇죠. 명분이 없고 이게 원래 명분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게다가 서울시장 선거를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뭐 압도적이다 이런 보는데 경쟁력이 1위도 아니고 명분은 너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당에 분란만 일으키고 게다가 그나마 다른 카드를 찾을 기회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자, 지금 박지원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굉장히 비판 직설적으로 했는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의견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단합된 의견이 송영길 의원을 뭔가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떤 지도부의 의중이 누구 한 후보에 대한 뭐 비토 의견이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쇄신과 어떤 반성 이런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책임이 있는 당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한다는 것이 이제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것이고요. 그다음에 20대 중반에 저런 좀 젊은 비대위원장이 또 중량급의 어떤 송영길 후보에게 직격으로 쓴소리를 이제 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 좀 쇄신을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또 뒤집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후보가 그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어떤 불쏘시개가 돼서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서울시장을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정도 경선과 관련돼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후보가 어느 정도 그 불쏘시개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불쏘시개 마중물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군요. 네, 자 송영길 후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팬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른바 명심에 구애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왜 지지하느냐 이유를 3가지를 또 적었네요. 최고의 지도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국가 지도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또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도 한다라고 합니다. 구자욱 차장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네. 어떻게 좀 이런 당내 비판 여론 수습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쏘시개는 장작에 이제 불을 붙이는 기능을 하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송영길 대표는 불쏘시개에 그치지 않고 이제 장작불이 돼서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이제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내 논란이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대선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네. 대선 패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의 퇴조를 앞두고 새로운 어떤 이제 주류가 되기 위한 이재명 전 후보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간에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헤게모니 쟁탈전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그 앞선 이게 선봉장 역할을 좀 송 전 대표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자신을 헌신한다기보다는 헌신한다라면 다른 될 만한 사람들을 영입하고 자신은 빠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내 분란에도 무릅쓰고 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의 공백비, 친문이 빠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주류로서 이재명 전 후보를 앞세우고 송영길 전 대표가 파트너로서 신주류로 좀 부상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이 SNS에 서울 시민이 이렇게 되어가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관련 사진들을 좀 올려놓기도 했더라고요. 저희가 사진의 준비가 아직은 안 됐군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당내 역학 구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친문계 싱크탱크 이 민주주의 4.0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출마 반대 성명서까지 이제 발표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이 자, 뭘까요? 친문 대 친명 간의 대결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입장문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은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이제 출마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렇다면 우선은 서울시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분하고 굉장히 좀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서울시 지역구 의원분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도 사실은 이제 서울 사람이 다 됐다. 내가 연대 나왔고 그때 학생운동할 때 구속돼서 서대문 구치소에 아마 계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또 일찍 사법시험 합격돼가지고 그때는 아마 서초동에 그 연수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송파는 우리 처가가 있고 그 정도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인연이긴 하지만 그게 서울시장에 나올 만한 명분으로 우리 그 서울시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일지 그리고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한 사전 작업이 서울시 소속 의원들, 서울시 의원들이 아닌데 전부 경기도 의원들이랑 했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케이를 하고 김남국 경기도 의원, 정성호 경기도 의원 찾아가가지고 그 설득하고 그리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약간 지원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은 서울시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보면 아니 그럼 경기도지사를 나가지 왜 서울시에 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원 구조가 이재명 지사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잡으면은 당원 투표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선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려면은 서울시 지역구 의원들 지금 48개의 서울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원래 40곳이 민주당 의원이고 이번에 이제 종로가 최재형 의원으로 가는 바람에 서른하고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먼저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로 이사를 하셨는데요. 현역 지금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인천 계양구에 출마하셔서 4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당선하셨고요. 인천 계양구 지역구민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좀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서울에 이어서 대구 상황도 좀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영아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죠.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유영아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아주 공개적으로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대구시장에 또 출마한 사람들,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 경선 정책 대결 장 아니고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 파리, 뭐 상식방이 씁쓸한 일이다, 뭐 이런 일들까지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박심, 이른바 박심의 영향력 어떻게 될런지도 궁금하고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홍준표 의원께서 저렇게 신경 쓰실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금도 막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금 또 굉장히 이른 정치적 행보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건넜다라고 생각했던 탄핵의 강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민의힘의 그 경선 주자로서 대구시장의 경선에 나온 것이고, 근데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하시고 있단 말씀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도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하면 회동을 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결국 중도층에게 우리가 국민의힘이 소구하는 방향, 탄핵의 강을 다시 마주하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또 어떤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50여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서울, 경기, 대구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던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면 동네 병의원이나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가셔야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5시 국회 도서관 대광장에서 화상연설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국 의회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결의 대회를 서울시가 금지했지만 이 민주노총 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에 만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참석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네, 홍 앵커 어제 낮엔 정말 더웠어요. 저는 오늘 솔직히 반팔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덥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고온 현상이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까지 오릅니다. 5월 하순쯤에 기온이 벌써 보이는 건데요. 강릉은 30도, 대구 29도까지 올라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30도라고요? 네. 이렇게 덥고 건조한데 강풍까지 불면서 이 화재 사고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도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동 지역은 강풍특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네, 야외 활동할 때 정말 각별히 불 조심하십시오. 이번 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계속 더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화요일 모레까지는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 비가 오는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